향 냄새가 이렇게 역겨운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3일 밤낮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를까봐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며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질까봐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호상이라고. 자다가 편안하게 갔으니 고통도 없었을 거라고. 남편 복이 많아서 마지막 가는 길도 수월한 거라고 제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겨진 사람의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소리였습니다. 올해로 결혼 35주년이었습니다. 단칸 빵월세에서 시작해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 기 안 죽이겠다고 새벽부터 일어나 다림질한 셔츠를 입혀보냈고 남편이 중소기업 임원 자리에 오를 때까지 저는 제 이름 석자도 잊고 살았습니다. 누구 엄마, 누구 한 사람으로 불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이가 지방 출장을 갔다가 심근경색으로 호텔방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제 심장이 먼저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물 한 모금 챙겨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미망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닥쳐올 태풍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곧 남편을 화장터로 떠나보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영정사진을 닦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보, 다음 생에도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낯선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술 취한 조문객이 잘못 찾아온 건가 싶어 아들에게 가보라고 눈짓을 하려던 찰나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상복 아니야? 저 여자 왜 상복을 입고 있어? 옆에 애는 또 뭐야? 상복이라니요. 여기 상주는 저와 제 자식들 뿐인데 누가 감히 상복을 입고 들어온단 말입니까? 불길한 예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입구에서부터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몸에 딱 붙는 세련된 검은 정장 원피스를 입은 여자. 가슴에는 하얀 국화꽃 코사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장례식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헛것을 보는 게 아닐까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여자였습니다. 제 딸보다 고작 몇 살 많아 보일까. 하지만 제 심장을 먹게 만든 건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 손을 잡고 쭈뼛거리며 들어오는 저 어린 사내아이.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쌍꺼풀 없는 눈, 고집스럽게 담은 인매, 귓볼에 난 작은 점까지. 30년 전 제 남편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 아이, 내 남편의 핏줄이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장례식장의 소음이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해졌습니다. 제 아들과 딸도 얼어붙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빠의 얼굴을 쏙 빼닮은 늦둥이 동생이라니.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란 말입니까?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 여자는 제단 앞으로 달려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터져 나온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이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여보, 여보, 우리 수민이랑 나만 두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
말도 없이 가는 게 어딨어. 여보, 여보라니. 35년을 함께 산 조강 지쳐인 내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앉아 있는데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감히 내 남편 영정 앞에서 여보라고 지저대는 겁니까?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달려들어 여자를 끌어내려 했지만 여자는 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하며 버텼습니다. 나도 상주야. 내 아들도 이 사람 자식이라고. 아빠 마지막 가는 길도 못 보게 할 셈이야? 그 당당하, 그 뻔뻔하, 죄인처럼 숨어 있어도 모자랄 판에 상복까지 차려입고 와서 권리를 주장하는 저 여자. 죽은 남편이 관뚜껑을 열고 나올 만큼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자식들이 말렸지만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 여자의 낯짝을, 그리고 죽은 남편이 저질러 놓은 추악한 진실을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 그 여자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멱살이라도 잡고 따귀를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미친년처럼 날뛰면 죽은 남편 얼굴에 침 뱉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억지로 화를 누르며 낮게 으렁거렸습니다. 너 누구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그러자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군요. 가까이서 보니 화장으로 가렸지만 도끼가 서린 눈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저만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처음 뵙네요, 형님. 아니, 이제 제가 본처 노릇해야 하니까 전처라고 불러드릴까요? 뭐, 그동안 우리 그이 챙기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제 오빠 배웅은 진짜 사랑했던 제가 할게요. 우리 수민이 호적에 올리러 왔거든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주환장을 찬 제 아들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조문객들이 오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늦둥이 엄마예요. 그이가 생전에 저를 참 아꼈어요. 마치 이 장례식의 안주인이 자신이라는 듯 굴었습니다. 친척들이요. 처음엔 욕을 하더니 그 여자가 데려온 아이를 보고는 입을 다물더군요. 시어머니, 아니 제 시댁 식구들은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저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지 아비를 쏙 빼다 박았노. 핏줄은 못 속인다더니 그 소리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5년을 며느리로 헌신한 저보다 죽은 아들의 씨를 받아온 저 여자가 반가운 눈치였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철저히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잠시 자리를 피하려던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여자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그곳엔 제가 전혀 모르는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늘 피곤해처럼 무뚝뚝하던 남편이 그 사진 속에서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엔 우스꽝스러운 리본 머리띠를 하고 한 손은 그 여자의 허리를 감은 채 말이죠. 배경은 제주도였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숍 때문에 제주도 가. 임원이라 빠질 수가 없네. 피곤해 죽겠다.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고생한다고 홍삼을 달여 가방에 넣어줬는데 남편은 그 홍삼을 먹고 힘을 내서
저 여자와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생활이었던 지난 10년이 남편에게는 저 여자와의 연애였다는 것을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그 여자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낚아채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 훔쳐보는 취미 있으세요? 하긴 궁금하시겠죠? 저는 쥐어짜듯 물었습니다. 지방에서 혼자 고생하던 사람이 언제부터 너랑 살림을 차린 거냐고. 그러자 그 여자가 깔깔대며 웃더군요. 지방이요? 오빠 지방 발령 받은 적 없어요. 그냥 저랑 살려고 거짓말하고 집 나간 건데 형님만 몰랐구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은 회사에서 지방 공장장으로 발령이 났다며 짐을 쌌습니다. 혼자 가서 고생할 남편 생각에 저는 밤마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주말마다 내려가 보려 했지만 남편은 한사코 말렸습니다. 숙소도 좁고 냄새나. 당신 오면 고생만 해. 내가 올라갈게. 그 말이 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이중 생활을 숨기기 위한 철벽이었다니. 남편은 지방 공장 숙소가 아니라 차로 30분 거리인 옆 신도시 아파트에서 저 여자와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집에 올 때마다 묘하게 깨끗했습니다. 빨래가 밀려 있어야 정상인데 속옷이며 와이셔츠가 늘 다림질이 되어 있었죠. 저는 그저 남편이 깔끔해서 혼자서도 잘 챙겨 입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저 여자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남편이 혼자 밥이나 챙겨 먹을까 걱정돼서 4달 사고를 고아 얼려서 보내고 제철 김치에 비싼 보약까지 지어 택배로 보냈습니다. 여보, 잘 받았어. 당신 덕분에 힘이 난다. 그렇게 말하던 남편. 알고 보니 그 사골국, 그 김치, 그 비싼 보약 다 누가 먹었겠습니까? 제 손으로 끓인 국을 저 여자가 먹고 제 돈으로 지은 보약을 먹고 힘을 내서 둘이 뒹굴었을 생각을 하니 속이 뒤집히다 못해 창자가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내조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내 남편과 바람난 연애 살림을 후원해주는 고구이자 식모였던 겁니다. 화장터의 불길 속으로 관이 들어가는 순간 상간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보, 뜨거워서 어떡해, 여보.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아까웠습니다. 불길 속에서 타고 있는 건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제 인생을 도둑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죽는 순간까지 저를 바보로 만든 사기꾼이 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유골함이 나오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잘 죽었. 네가 저지른 똥은 내가 치우마. 저는 슬쩍 곁눈질로 상간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여전히 가련한 척, 비련의 여주인공인 척 연기하고 있는 그 여자를요. 대신 전년도 같이 태워버릴 거야. 네가 남긴 돈, 네가 전년한테 빼돌린 재산, 10원 한 장까지 다 찾아올 거야.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내조니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또 한 번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정신을 수습하기도 전에 은행과 보험사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걱정하며 조회를 요청했죠. 그런데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뱉었습니다. 사모님, 저 고객님께서 3년 전에 생명보험 수익자를 변경하셨는데요.
변경이라뇨. 제가 아니라면 누구요? 김미영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설치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치밀했습니다. 자신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저와 자식들에게 남길 돈보다 그 여자와 첩의 자식이 먹고 살 돈을 먼저 챙겨두었던 겁니다. 수령액은 무려 5억. 제가 평생 콩나물값 아끼고 내 옷 한 벌 안 사 입으며 남편 보험료를 제 손으로 꼬박꼬박 냈는데 그 피 같은 돈 5억이 고스란히 그 여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건 보험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통장 내역을 뽑아보니 그야말로 가관이더군요. 백화점 명품관, 최고급 호텔,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수백만 원의 현금. 남편은 저에게 늘 회사가 어렵다, 보너스가 삭감됐다며 생활비를 줄이라고 닥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시장에서 시든 채소를 사다가 다듬으며 1,000원, 2,000원을 아꼈습니다. 남편 기죽지 않게 하려고 제 낡은 속옷은 기워 입으면서도 남편 양복은 백화점에서 사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남편은 제 등골을 빼먹은 돈으로 그 여자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호캉스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내역서에 찍힌 날짜들을 보니 제 생일날도 결혼기념일 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바빠서 못 들어가. 했던 그날들. 그는 바쁜 게 아니라 제 돈으로 그 여자와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불륜이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는데 등기 우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발신인 김미영. 그 여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친자, 인지 청구. 죽은 남편의 자식이니 제 남편 명의로 된 이 집과 남은 재산에 대해서도 그 아이의 몫을 내놓으라는 협박장이었습니다. 보험금 5억을 꿀꺽하고도 모자라 이제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까지 내놓으라니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형님, 등기 받으셨죠? 변호사 사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좋게 합시다. 우리 수민이 몫으로 아파트 한 채 값만 현금으로 주세요. 그럼 깨끗하게 물러나 드릴게. 너 미쳤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머, 형님 법이 그래요. 억울하면 오빠한테 따지시던가. 아, 오빠 죽었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비아냥거림.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떼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깨진 유리 조각들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지옥을 주는 거야? 한참을 짐승처럼 울고 나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저 여자는 샴페인을 터트리겠지. 내 남편 잡아먹고 내 돈 뺏어가고 내 자식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전연이 내 장례식장에는 빨간 옷을 입고 와서 비웃겠지. 아니, 절대 그렇게는 못 둔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늙고 초라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법. 그래. 법대로 해보자. 내가 믿는 그 법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지, 너를 찌르는 칼이 될지,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저는 옷장을 열어 가장 비싼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폐물함에 있던 모든 보석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결혼 10주년, 20주년 때 사줬던 목걸이, 그리고 35년 동안 한 번도 뺀 적 없던 결혼 반지까지. 금은방 주인은 아깝지 않냐고 물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팔아치웠습니다. 이 반지는 더 이상 사랑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를 잡을 무기를 살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상속과 이혼 소송으로 가장 악명 높다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임료가 비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가져간 돈에 비하면 푼돈이었으니까요. 변호사님 앞에 현금 뭉치를 내려놓으며 제가 한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그 여자가 내 남편 껍데기까지 벗겨 먹었다면 저는 그 여자의 뼈와 살을 발라내고 싶습니다. 다시는 세상 밖으로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 주세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안경을 치켜 올리며 싸늘하게 웃으셨습니다. 사모님, 아주 재미있는 건수가 되겠네요. 저쪽에서 먼저 소송을 걸어왔다고요. 제 무덤 파는 줄도 모르고 겁이 없군요. 싸움의 기술은 간단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패는 것. 우리는 역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첫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남편은 죽었지만 불륜의 증거는 차고 넘쳤으니까요. 둘째, 그리고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남편이 생전에 그 여자 명의로 넘겨준 아파트와 3년 전 변경한 보험금 수익자 지정행위. 이 모든 것이 저와 자식들의 상속권을 침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행위, 즉 사해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새벽 3시, 눈이 뻑뻑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빨간 형광펜으로 칠해진 내역. 김미영 계좌 이체 500만 원. 김미영 차량 할부금 대납.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저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미영아, 내가 먹은 그 공짜 돈들이 이제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야. 그런데 조사 도중 변호사님이 뜻밖의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남편의 계좌 흐름이 이상했습니다. 월급쟁이 임원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돈들이 수시로 그 여자에게 흘러들어갔던 겁니다. 출처를 추적해보니 세상에, 남편은 회사에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지방 공장 자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고 유령 직원을 등록해 월급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돈은 세탁되어 고스란히 그 여자의 아파트 구매 자금과 명품 가방 값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님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남편분이 횡령한 돈이 상간녀에게 흘러갔다는 게 입증되면 그 여자는 단순 내연녀가 아니라 작물 취득 또는 횡령의 공범이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돈만 뺏는 게 아니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지 못할 짓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죄가 저에게는 최고의 복수 카드가 되어준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 아파트는요? 당연히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되거나 회사 측에서 압류가 들어갈 겁니다. 그 여자는 빈털터리가 되는 건 시간 문제고 횡령 공범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디데이는 그 여자의 아들 생일날이었습니다. 파티 준비로 분주했을 그 집에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측에 횡령 사실을 제보했고 회사 법무팀은 즉각적으로 횡령금 회수를 위해 상간녀 명의의 아파트와 계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차 안에서 저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내 집이야. 우리 오빠가 사준 내 집이라고. 나가. 다 나가. 아니, 미영아. 그건 내 집이 아니야. 내 남편이 회사 돈을 훔쳐서 빚은 모래성이지. 파도가 치면 무너지는 게 모래성이야. 이제 그 화려했던 파티는 끝났어. 너에게 남은 건 빨간 딱지 붙은 가구들과 곧 들이닥칠 경찰 조사뿐이란다. 저는 차 창문을 올리고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출발하시죠.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마무리 지어야죠. 그로부터 2달 뒤 경찰서 앞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그 콧대 높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더군요. 화장기 없는 퉁퉁 부은 얼굴, 여칠은 감지 않은 듯한 머리. 그게 진짜 김미영의 민낯이었습니다. 횡령 공범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오던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뒷속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아니,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저 감옥 가면 우리 수민이는 누가 키워요? 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며 사랑을 속삭이던 입으로 이제는 살기 위해 죽은 남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사랑,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그저 탐욕의 다른 이름이었을 뿐입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그 손을 저는 신고 있던 구두 굽으로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누가 내 형님이야? 첩이 낳은 자식 핑계 대지 마.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거두는 거야.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간녀는 횡령, 공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남편이 사준 아파트와 차량은 모두 회사로 환수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가 챙겼던 보험금 5억은 사회 행위로 인정되어 전액 저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그 돈을 사치와 변호사 비용으로 탕진한 상태였죠. 결국 그 여자는 빈털터리 전과자가 되었고 출소 후에도 평생 갚아야 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친정 식구들이 데려갔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씁쓸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저는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제 가정을 파탄낸 여자의 자식까지 동정할 만큼 제 남은 인생이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날 법원을 나서는데 하늘이 어찌나 파랗던지 35년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살던 그 지긋지긋한 아파트를 팔고 시설 좋은 도시명 실버타운에 들어왔습니다. 밥 해줄 남편도 눈치 볼 시댁도 없으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이면 호텔식 뷔페를 먹고 오후엔 수영을 배우고 저녁엔 친구들과 와인 한 잔을 기울입니다. 되찾은 보험금과 재산은 자식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제 노후를 위해 묶어두었습니다. 예전엔 콩나물값 1,000원에 벌벌 떨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마사지를 받고 예쁜 옷을 사 입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1년 전보다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수다방 가족 여러분, 제가 겪은 이 지옥 같은 배신,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 남편만은 다를 거라고. 우리는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갈대 같고
영원한 맹세란 없더군요. 부디 남편만 바라보며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마세요. 남편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 명의로 된 통장, 내 건강,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이 배신하지 않는 진짜 내 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제 이야기에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